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들 그리고 각급 법원장들에게 이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과 그 일주일 전인 2일, 11월 9일, 11월 2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그 세력이 집단적으로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 광장에 이르는 그 사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리하여 사법부를 성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장은 11월 15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군요.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 위반 사건의 판결, 그리고 그 열흘 뒤인 25일 위정교사 사건에 대한 이재명 피고인의 판결, 이를 앞두고 그 집회에서 민심을 거슬리는 판결을 하면 법관도 사법부도 천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목적으로 그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 숫자가 당초에 이 대표나 그 강경파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자기들은 100만을 목표로 했는지 50만을 목표로 했는지 30만을 목표로 자꾸 쪼그러 들어가 10만을 목표로 했다는 설도 있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2일에는 17,500 그리고 9일은 더 줄어들어가 15,000명. 근데 모인 숫자가 굉장히 많았더라면 그 위력은 더 거세졌겠지만은 숫자가 적었다고 해서 원내 제1당 과반수를 넘는 야당이 국회 안에서 대법원 관계 뭐든지 할 수 있어.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굳이 장 외로 나가서 위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게 민심을 격발시켜서 이재명은 억울한 일로 기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무죄인데 이 무죄를 법원이 유죄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검찰과 한통속이고 선심을 거슬린다. 그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소름 끼치는 장외 집회, 소름 끼치는 뜻은 그 의도가 소름이 끼친다. 상권 분립의 원칙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런 작태다 이거야. 지난 12일이니까 어제 그저께지요. 수완지원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부에서 이재명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더불어 대북 송금 사건의 기소가 이미 5개월 전에 이루어졌는데 공판 준비 절차를 그날 2차례 했는데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말하기를 기록이 이렇게 많으니까 절반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엄중히 나무랐어. 무슨 소리 하냐? 5개월이 지났다. 그 다음 달에 공판기 준비기일을 한 번만 더 열고 그러고는 바로 심리에 들어가겠다. 그 재판부의 이화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이 핵심이고 그것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 다음에 이재명 세 사람의 공모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건인데 그 이화영은 별도로 기소돼가 그게 먼저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9년 6개월의 실형이 신진우 부장판사부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여러분들 아마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핵에 망측한 일들이 벌어졌어. 수원지검에 가가지고 집단 농성해서 법원을 압박하는 건 물론이고 법정 안에서 소란 행위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나,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거 하지 않나.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야무지게 재판 지휘권을 행사해도 그것이 거의 2년 만에 이화영에 관한 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을 하되 그것이 교묘하고 악랄하고 위법적인 방어권 행사에 재판부가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방어권 행사는 크게 봐서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 외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개별 법관의 권위가 공격당하고 있는 사례를 한 몇 가지만 더 들려고 합니다. 재판 지연과 관계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게 다 김명수 대법관 체제 이후에 이게 벌어지고 심각해진 것인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 사건은 10여 명이 기소가 됐는데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황운하, 한병도 두 사람은 거기 기소 당시에 그 신분 지위가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한병도 두 사람들이 10여 명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피고인 신분이 됐어요. 요게 21대 선거 4개월 전에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이 두 사람은 각기 공천을 받아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이 됐어요. 판결이 언제 났느냐? 3년 11개월 만에 판결이 났어. 언제냐? 21대 국회의원 다 해먹고란 말이 좀 거칠지만은 해먹었잖아요. 다 해먹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 4월 10일인데 4월 10일 이 선거가 있기 3개월 전 금년 1월에 비로소 1심 판결이 내렸어. 그 1심 판결에 황운하, 한병도는 실형이 선고되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되는 바람에 이들이 다시 22대 국회의원에 나가 하나는 지역구, 하나는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배지를 달고 오늘이 11월이니까 6개월째 22대 국회의원도 해먹고 있어. 이게 지난달에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정에 나온 21대 국회의원도 해먹고 현재 22대 국회의원인 한병도, 황운하 등등 피고인을 앞에 두고 결심 공판에서 관여 검사가 재판부를 향해서 말하기를 재판장님, 이 둘은 이미 피고인 신분으로 21대 국회의원 다 해먹고 지금도 22대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정 구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실형 3년, 2년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되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 국회 노릇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주 분노하고 목맨 소리로 그 관여 검사가 재판부를 향해서 이견을 진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님과 고위 법관 여러분, 지금 울산시장 선거 사건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이래도 괜찮습니까? 이런 사법부, 이런 재판부, 이게 국민들 앞에 이게 우리는 사법권 독립이 지켜지고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이 일이 이런 재판의 지연의 이런 파장 앞에 말한 수원지방법원의 이재명의 송북 사건 등과 관계한 이런 재판 지연 상태가 이게 사법부의 권위, 명예, 독립성을 얼마나 해치고 있고 특정 강경 집단과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 좋은 말이 있지요. 법원에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도 신속히 처리를 해야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어차피 실형 선고가 될 것 같으면 왜 3년 10개월이나 끌며, 그리고 이들이 다시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눈에도 보였는데 법정 구속도 안 하고 또 기회를 줘가지고 이런 자들이 국회에 배지 달고, 그래야 그 들어가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법부를 공격을 해요. 검찰은 조작 집단이고 사건, 우리는 조작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법은 너희들이 이 조작된 사건을 나한테 실형 선고를 하느냐,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하면 안 된다, 대법원도 안 된다, 이렇게 협박, 집단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 주범들로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그 조직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당하고, 그래야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 침해에 순응하고, 그리고 유권 무죄, 유전 무죄 풍토가 여전히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풍설이, 그리고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개 사례를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최창훈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부에서 이재명의 1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심리를 맡았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2심 항소심에서 1심 파기하고 자격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자, 대법원장님과 고위법관 여러분, 1, 2심 사실심에서 사실관계 인정, 특히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로 인정된 것은 대법원에서 좀처럼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권순일 대법관부에서 파기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결국 고등법원에 가서 이 이재명 사건은 무죄로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이것처럼 활개치는 이재명을 생산해낸 것이 바로 최창훈 부장판사의 무죄, 그리고 고법을 건너뛰어 대법원의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판결,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의 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기소된 게 김만배 따로 기소되고 추가로 이재명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그 김만배 사건 속행 심리에 증인으로 누가 나왔는가 하면 바로 대장동 그 개발의 주체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나중에는 사장도 하고 개발본부장도 맡았던 유동규,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그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동료였지요. 김만배하고 처음에 출발 때 다 짝짝꿍하고 잘 지냈지요. 그런데 그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앞에 있는 피고인 김만배를 가리키면서 김만배가 증인인 나에게 말하기를 최창훈 부장판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김만배가 내가 거기에 폭격을 했지, 폭격을 했다 이거예요. 뭐로? 돈으로. 얼마를? 180억이다. 180억을 폭격을 했다. 그 폭격은 당사자에게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겠지만 주변에 무슨 아는 사람 투자 명목 등으로 하여간 180억을 폭격을 해가 무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 가면 관행대로 무죄가 되려니 생각했는데, 재판 진행을 보니까 항소심 재판장이 이게 1심을 깰 것 같다. 그래서 로비를 시작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 로비는 실패하고 포기했다 이겁니다. 그래 어찌 되느냐?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 자격 상실형의 형이 선고됐어. 자, 이게 이제 이재명 일당들이 이렇게 내가 대법원에 거의 자동적으로 상고 기각이 될 텐데, 이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 대장동 사건도 이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재명에게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다. 그 원장님과 그 현재의 대법관 여러분과 고위법관들은 이 뉴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만배란 자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그 상고심 판결 전후에 8차례 방문했다 하는 게 기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판결 선고 전에 7차례, 판결 선고 후에 1차례, 거기에 접견실에 가서 권순일 대법관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무죄 판결한 후에 3개월 뒤에 대법관직의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임기 끝나고 나서 바로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고문 자격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았다. 그건 변호사 신고를 하기 전 일이. 그리고 그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검찰총장 아무개, 민정수석 했던 아무개, 그 다음에 유력신문 사장 아무개, 그리고 권순일, 얘들이 이제 시중 얘기입니다. 얘들이 그 50억 클럽에 해서 다 받아 먹었다. 곽상도는 받아 먹은 거가 구속됐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을 맡았던 그 박모까지도 지금 관련이 있어 구속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 암거래의 주역이고, 그래야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 됐다, 권순일이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고발을 하니까 2달 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아마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간이 콩알만해질 거예요.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제가 제 피부치의 사건이 원고가 돼가 1, 2심의 행정소송에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이 억울한 걸 구제해 주려니 하고, 그 주심 대법관을 제가 제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원고인 자식이 억울하게 행정소송에 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비가 1, 2심의 젊은 판사들이 잘못 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직소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받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자격이 아니고, 나를 법조인으로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 주심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피고도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부담도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면회가 들는지 생각도 못해서 그 직전에 퇴직한 어떤 대법관, 저하고 학교 동창도 걸리는 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었어.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런 일로 그 주심 대법관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이거 제가 그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아, 내가 한번 2번 다시 이런 부탁은 없을 테니까, 이게 무슨 정실에 얽매이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오기를,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절대 오시면 안 된다. 절대. 이걸 2번, 3번 강조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써내시라 하더라고요. 써내시라. 그 써냈어요. 제 나름대로 6필로 써냈어. 참
제가 뭐 피를 토하는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억울한 심정으로 이게 1, 2심에서 이러한 점을 잘못 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달라. 열흘 뒤에 그냥 기각되어 버렸어. 그 뒤로 이 대법원 앞을 지나갈 때는 저는 매일 지나갑니다. 지금 오늘 아침 이 방송하고 있는 이 국도 이게 대법원 동편문에서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오늘 아침도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당하고는 대법원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볼 때 기분이 아주 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김만배 권순일의 재판 거래 사건이 터져가 김만배가 8차례나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다는 기사를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님, 저도 인간입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런 놈들이 이게 암거래 없이 그게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대법관실에 8번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러면 딴 데서는 안 만났겠느냐? 집이고 살롱이고 술집이고. 그러니까 재판 그래 했지. 그 권순일 대법관이 그 사건의 무죄 판결을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개 방송을 했더니 그 뒤에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 이재명이가 이게 경선 과정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답한 것이 허위 사실로 인정됐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런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니까 이게 소극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 거짓말은 공직선거법에 걸리고 소극적 거짓말은 안 걸린다. 그러면 앞으로 이 대법원 판례가 적용이 되면 모든 각급 선거의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 토론 과정에 나가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면책이 되는 것이다. 내 입으로만 거짓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해괴 망측한 이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재명을 살려냈다. 대법관이 재판 암거래에 주역이 되어 있다. 서초동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전국 교도소에 일일 평균 4만 명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대법관도 구워 삼킬 수가 있구나. 1심 부장판사는 180억 폭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광범위하게 법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야 거기에 이재명 같은 집단들이 자기들 살 길을 위해서 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극악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올곧게 살아오신 법관 외길을 걸은 조 대법원장님도 눈을 조금 넓혀서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못 느끼시면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이 바닥에서 손때 묻히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저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부득이 하나 더 예를 들 수밖에 없네요. 작년 9월 20일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청구되고 법원은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이걸 가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겠죠. 어쨌든 국회의 의사로 이재명 의원의 이런 비사실로 체포동의안이 온 것에 대해서는 좋다. 구속해도 좋다. 가결을 했어. 삼권 분립의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 한 사람의 범죄 사실에서 법원이 영장 심사하는데 구속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를 했어. 그러면
그 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 머리와 어깨 위에는 우선 입법부가 동의했다 하는 그 엄청난 무게가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장을 기각했어. 기각 사유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 대법원장께서 미처 이 부분을 안 챙겨보셨다고 전제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 개의 이 피의사실이 청구되는데 첫째가 위정교사 사건입니다. 요것은 따로 때가 기소가 돼가 이번 11월 25일에 이제 판결이 나게 돼 있죠. 요건 구형이 3년 내린 사건입니다. 위정교사 사건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대장동 게이트 성남 FC 사건, 백영동 사건 등 이걸 전부 몰아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사유가 1. 위정교사 사건은 소명이 된다 그랬어.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11월 25일에 위정교사 사건 단독 그 사건만 판결이 난 틀림없이 유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유창훈 부장판사 요건 죄가 된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사건들은 이걸 기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피의자는 국회 과반수를 넘는 야당 당수고 현직 의원이다. 따라서 그의 신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중인 환시리에, 다시 말하면 늘 감시를 받는다 이거지. 그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아마 늘 들락날락하는 감시를 받으니까 증인 참고인을 접촉해 가지고 위정을 하게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게 할 그런 우려가 그러한 일을 도모할 틈새가 없고 많이 지켜보니까 그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장님, 제가 조문은 지금 깜빡하는데 그 법관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 그 조항 몇 끝에 이런 게 있지요. 법관은 증거인멸 여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를 참작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 이 사건 중대하지 않습니까? 1. 위정교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미법이나 영미법의 일본 대륙법 개통에서 사법방해로 엄중히 다스리는 겁니다. 그 하나가 유죄라고 소명이 된다면 그거라도 구속을 해야 되죠. 요건 제껴놔놓고 나머지 것은 이런 황당한 이론도 아니지, 이런 넋두리로 이재명을 공공연하게 봐준 거예요. 이거 대법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검찰도 국민도 이 영장 기각을 다시 다툴 방법이 없잖아요. 판사 하나가 딱 그래 버리니까. 그 뒤에 한국의 이 사회 정치의 상황을 보세요. 이게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 순간의 그런 결정문이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원장님도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깨달으셔야지요. 고위법관, 대법관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죠. 흔히 우리는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 이럽니다. 그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그리고 개별 법관이 공격당하고 위협에 당하고 탄핵의 공세에 몰려있고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판도 지연하고 1심 판결을 무죄도 하고 영장도 기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관은 판결로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최창훈 부장판사 1심 무죄도 법관의 판결이니까 존중하고 영장 기각도 존중하고 이런저런 사건의 재판 지연
그것도 법관이 나중에 판결로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래버리고 말 일입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하고 공정하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 같은 거 법관이 이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부자연스러운 재판 지연은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누가 담보하느냐? 법관이 담보하는 것이지요. 국민은 그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이행해 주고 담보할 책임이 법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관이 공정하게 하고 법관이 신속하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또 헌법에는 법관은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존중돼야 하겠지만은 이 일련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김명수 대법관 시절 이후에 2020년대 이후에 오늘날 이 사법부는 특정 강경 세력과 집단과 그 지도자에 의해서 현저히 공격당하고 위축당하고 개별 법관들이 거기에 결국 추수하고 수손을 드는 이런 분위기로 이게 시현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이 나라가 사법권 독립이 있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하며 판결로서만 말하니까 국민이 이거 참 믿을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느냐? 아니다. 180억 최창원 부장판사에 드리워져 있는 그것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른바 이런 찌라시에 최창원 부장판사에 180억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지방법원 대법원장실하고 300m 거리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야. 그러면 대법원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죠. 내부 감찰 중이라든지 이게 사실무근이라면 이 사법부를 말하자면 유전 무죄 집단으로 몰은 아주 흉악 범죄 행위들인데 엄단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침묵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참 답답하고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혁명적 결단을. 정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대법원장직 한번 걸어보세요. 걸고 이렇게 하겠다. 걸고 대법관들 모아가지고 이견을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